과학으로 묵묵히 선수들을 뒷받침해온 숨은 주역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탐구인에서는 한국스포츠개발원 성봉주 박사님과 함께 그 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개발원으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주요 연구 분야는 엘리트 선수 관련 스포츠 과학 지원 연구에서 출발해서 현재는 경기력 향상 연구, 그다음에 생활체육 기반 연구, 선수들이 신는 신발에도 과학적 원리는 숨어 있습니다. 마라톤 이봉주 선수의 경우 평발이라 발을 딛는 습관까지 분석해 맞춤 제작한 신발을 신습니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무더위 속 평탄한 코스 공략을 위해 쌀 결을 섞어 밑창을 만든 마라톤화를 신었죠. 이봉주 선수의 그 신발에 그 쌀결을 넣어서 만든 이유는 그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고 또 신발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 역도 선수의 그 신발인 경우에는 그 밑창에다 딱딱한 나무를 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역기를 들어올릴 경우 그 하중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돼서 그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게 될 경우에 자세 조절이라든가 그 밸런스 유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역기를 드는 순간 선수의 신발은 300kg이 넘는 무게를 지탱합니다. 역도화는 이 힘을 지면으로 분산시키지 않고 강한 반작용으로 되돌려줘야 하죠. 그래서 나무나 강화 폴리우레탄 같은 소재를 신발 뒷굽으로 사용하는데 장미란 선수가 바로 뒷굽이 나무로 된 역도화를 신었습니다. 단거리 육상에선 몸을 가볍게 할수록 뛰는 데 근력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육상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사인 볼트는 신발 한 짝 무게가 204g에 불과한 특수 제작 운동화를 신었고 110m 허들 세계 기록 보유자인 중국의 류시양 선수는 일반 신발의 4분의 1 수준인 93g의 신발을 착용했습니다. 신발뿐만 아닙니다.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는 내구성이 강한 티타늄과 탄력이 뛰어난 카본을 활용해 무게를 줄인 최신형 라켓으로 2012년 런던 올림픽 배드민턴 남자 복식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강한 스매싱과 체력 안배의 1등 공신이었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대한민국의 스포츠 싱크탱크로서 스포츠 과학, 스포츠 정책, 스포츠 산업 연구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과학연구실은 스포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대표 선수 및 지역 우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생애 주기별 체력 진단 기준 및 운동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과학원의 연구과제는 스포츠 정책, 스포츠 과학, 스포츠 산업 등 세부 영역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전공 영역의 전공 확인은 필수이고요.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지원 분야 및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되며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상당 선수를 향해서 뛰어가는 그 의무진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여자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나도 선생님처럼 아픈 선수들 치료해주는 치료사가 돼야겠다. 이러고. 저는 원래 이제 물리치료과 간 이유 자체가 이제 이 의무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물리치료과로 진학을 했는데 사실 졸업하고 처음에는 바로 시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정형외과 병원에서 도수치료로 먼저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무를 하다가 재활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옮기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직접적으로 선수도 이제 재활시키고
협회에서 이제 파트타임을 가끔씩 구해서 같이 대회를 치르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타임에도 같이 몇 번 참여하게 되고 프로팀이나 대표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직장을 고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했고, 그래서 처음 들어가게 된 게 이제 축구선수 전문 재활센터에 들어가게 됐어요. 프로 축구팀이 육성하는 유소년 팀에 이제 운이 좋게 들어가게 됐고, 이제 그때 이제 팀에서의 의무 트레이너 생활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또 다른 이제 프로 축구팀도 가게 되었고요. 그런 일련의 그런 과정들, 재활센터랑 그런 유소년 팀, 프로팀을 겪은 그런 과정들을 대표팀에서 좋게 또 평가를 해주셔서 지금 이 의무 트레이너라는 그 직업군이 뭐 병원이나 센터, 아니면 유소년 팀, 뭐 아마추어 팀, 프로팀, 그리고 대표팀까지 여러 군데에서 다 일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프로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보통 대부분 주말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주말을 이렇게 여유롭게 보낼 수가 없는 반면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뭐 평일 주말 상관없이 한번 소집이 되면은 일단 무조건 합숙을 해야 돼요. 뭐 대표팀 특성상 외국을 많이 나가는데, 프로팀이 지금 국내에 22개의 팀이 있고 팀당 2명 내지 3명 정도의 의무 트레이너가 있어요. 다 해봐야 50명 정도 되겠죠. 대표팀 같은 경우에도 남녀를 다 합쳐도 저희가 8명의 지금 의무 트레이너 선생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한정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인내심을 좀 갖고 이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되게 이거 기본적으로 그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이 AT라는 게 있어요. 아슬레틱 트레이너의 약자인데, 그 AT 자격증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물리치료사,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물리치료사 면허증도 함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축구단도 새벽 4시에 모여서 축구를,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때밖에 축구장을 빌릴 수 있는 시간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정말 통계를 보면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은 22,000개가 넘습니다. 이게 75%가 간이 체육시설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풍경 많이 보셨죠? 동네 뒷산이나 솔직히 제대로 된 스포츠를, 체육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 국가도 개인도 의료비 부담에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은 의료비나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노인복지를,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스포츠 복지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만들므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유네스코는 스포츠 활동에 1달러를 투자하면 3달러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보다 스포츠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복지라는 겁니다. 스포츠 복지로 고령사회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 오늘 마지막입니다. 노인 스포츠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운동시설과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해법은 유럽형 스포츠클럽입니다. 강재훈 기자가 전합니다. 유럽의 노인들에게 집 근처 스포츠클럽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운동하는 습관이 은퇴 이후에도 지속돼 네덜란드 80세 이상 고령자들의 운동 참여율은 50%나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상만 되면 규칙적인 운동으로 이어지는 생활체육 동호회 가입률이 큰 폭으로 떨어져 8.4%까지 추락합니다.
무료로 맞춤형 운동 처방과 수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전국적으로 40여 개소에 불과합니다. 반면 사설체육시설은 주머니가 가벼운 노인들에게 부담입니다. 사설에서 이렇게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결국 유럽처럼 마을마다 스포츠 클럽이 정착돼야 노인들이 지역 격차 없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집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고 이른 새벽 물레동의 한 스포츠센터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신규 회원 접수를 위한 대기자 숫자는 100명을 훌쩍 넘었다. 이건 늦게 와 그랬습니까? 기존에 저번 달에 다니셨던 분들이 그냥 그대로 다 접수를 하셔서 신규 회원님은 들어왔습니다. 시민들은 스포츠를 원하지만 시설은 부족하고 가격은 비싸다.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스포츠 복지. 우리 사회는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 세계 최고의 생활체육 선진국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마을 축구장은 오후 4시만 되면 꼬맹이 축구 선수들로 북적인다. 동네 주민들이 만든 축구 클럽의 유소년 팀이다. 스포츠 클럽은 시에서 무상으로 임대받은 축구장에서 각 연령대별로 축구팀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아이들이 공을 차는 동안 기다리는 부모들은 축구장 한켠에서 한바탕 유쾌한 수다판을 펼친다. Zur Finanzierung des Vereins, zur Finanzierung des Spielbetriebs. Und die sind bei Kindern 3,50 € im Monat, 33 € im Jahr und bei Erwachsenen 6,50 €, 66 € im Jahr. So the facility is free, actually. Yes. It's free. Facility is free for the member of our club. What about the electricity? Electricity and so on would pay by the city of Schwalbach. 환한 조명 아래 펼쳐진 잔디구장. 그 안에서 마음껏 뛰고 달리는 사람들. 독일의 모든 마을에서 매일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오늘의 스포츠 천국을 만든 비밀은 바로 독일 정부에서 추진한 골든 플랜에 있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피폐해진 시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스포츠를 선택했다. 10여 년 동안 전국토에 걸쳐 누구나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공공 스포츠 시설을 건설했다. 원칙은 간단했다. 국가에서 시설을 보급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Golden Plan, therefore, above all, was the idea to provide, as if the deal in Germany is that the municipality, the local government, offers 중학생 손녀 유인아는 할머니와 엄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배구와 친해졌다. 楽しそうで友達を誘って今アルファっていうところでやっています。私は中学の時にバレー部活で中学学校の部活でバレーボールをやっていて、でまたこの子とお兄ちゃんが入部し小学校に入った時にやっぱりお母さんと一緒で小学校の PTA のママさんバレーボールっていうチームがあるんですよ、各学校に。それのチームでみんなで活動してやってで大会もあるんです。 그런데 유인아가 활동 중인 배구단은 할머니나 어머니가 처음 시작했던 전통적인 일본의 학교 동아리가 아니다.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유럽형 스포츠 클럽이다. 総合型地域スポーツクラブといって地域の、方が、自分の地域のスポーツを活性化させるために立ち上げている組織です。で、それぞれスポーツの好きな方が自分から参加して 공무원 중심의 관주도형 스포츠 클럽은 엄청난 고비용 구조로 고민하고 있다. 일본의 선택은 시민 중심의 유럽형 스포츠 클럽이다.
非常に公共施設の維持運営っていうのはすごいお金のかかるコストのかかる、事業なんですが、特に支援はもう、設立から3年だけ、行政が、ある程度一定の補助はしてるんですが、それ以降は自律的に、活動をしてもらってます。自主的に運営を、行政というか役所に頼ることもなく、こういう公共施設または民間の施設、もちろん